오늘은 한국 정치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제도에는 다수제 모형하고 이제 합의제 모형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또 비슷한 시각에서 파월이라는 학자는 한 국가마다 정치제도를 설계할 때 그 국가의 정치 철학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시각들이 있는데 그 시각들을 다수대표 시각과 비례대표 시각으로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다수대표 시각이라는 거는 다수의 뜻을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가 적합하다 이제 그런 시각이고, 비례대표 시각은 사회마다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있는데 그 집단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그 규모에 비례해서 의견을 담아내는 게 좋은 정치제도다. 이제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과연 한국은 다수제 모형에 적합한지, 합의제 모형에 적합한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거제도죠.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가 곧 정당 제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한국의 이제 선거제도를 이제 살펴보면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직후에는 이제 1인 1표 병립형 선거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병립형 선거제도라는 거는 뭐냐? 유권자들이 어, 지역구에서 후보를 선발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는데 그 두 선거 결과가 서로 연관되지 않은 상태로 결과가 초래되는 게 병립형 선거제도예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1인 1표 병립형 선거제도가 있고 이제 1인 2표 병립형 선거제도가 있죠. 이 차이는 무엇이냐? 1인 1표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들은 지역구에서만 투표를 해요. 지역구에서 후보 투표만 하고 그 후보들에게 던진 표들이 같은 정당 후보들의 표들이 합산돼서 정당 득표율이 결정되고 그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당선된 이 시스템에서는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데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거예요. 전체 의석을 배분하지 않고 이 병립형 선거제도하고 대비된 시스템은 연동형인데 유권자들이 한 표는 후보에게 그리고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해서 그 정당 득표율 가지고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병립형 선거제도는 준비례대표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을 하고 연동형은 전체 의석에 적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국회 전체 의석이 이제 300석이면 그리고 만약에 한 군소정당이 한 7% 정도 득표를 하면 정의당이 한 7% 정도 지지를 얻고 있죠. 이번 대선 이후로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300석에 7%니까 37에 21, 약 21석 정도를 가져가겠죠. 반면에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게 되니까 한국에는 비례대표 의석이 300석 중에서 47석에 불과하죠. 네, 계산하기 편하게 만약에 50석이라고 가정하고 50석의 7%는 3.5석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 병립형 선거제도하고 연동형 선거제도하고 얼마나 커다란 의석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겠죠.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득표 한 만큼의 의석을 가져가서 21석. 그 다음에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로 나눠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군소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는 줄어들고, 그렇다면 왜 이름을 병립형이라고 하느냐? 이처럼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따로 있고, 지역구 의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로 각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최다 득표를 하면 선거에서 승리를 하죠. 그 결과는 따로 계산을 해서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들의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만 배분하니까 서로 나란히 병립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병립한다 해서 병립형 선거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동형은 왜 연동형이라고 하느냐? 각 정당들에게 나눠줄 비례대표 의석이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들이 얻는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정의당의 경우 의석을 21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지역구에서 한 선거구에서도 승리를 못해서 지역구 의석이 0석이라고 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21석을 가져가고, 만약에 정의당이 세 군데 지역구에 승리했으면은 21석의 나머지 18석만 가져가서 3 플러스 18에서 21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 3석, 비례대표 의석 18석.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돼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3대 총선부터 16대까지, 17대부터 19대까지 병립형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나마 이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할 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50대 50이라고 하면 50대 50 반반씩 갈라졌다고 하면은 단순 다수제하고 비례대표 딱 중간 정도 되니까 준 비례대표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한국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론 이제 선거 때마다 의석이 조금씩 의석수가 변하긴 하지만 거의 한 6분의 1만 비례대표 의석에게 돌아가요. 나머지 6분의 5는 지역구 의석에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훨씬 지역구 의석 수가 많기 때문에 이름은 준 비례대표제지만 사실은 지역구로만 후보들을 뽑는 그 단순 다수제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대 총선 때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했죠. 근데 또 여기 연동형 앞에 이제 준이란 말이 붙었어요. 그거는 연동형 선거제도로 해서 의석을 배분했을 때 군소정당들에게 너무 많은 의석이 돌아가니까 군소정당들에게 돌아가는 의석을 제한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 두 주요 정당들이 얻는 의석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이제 꼼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이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그런 비판이 쏟아졌었죠. 그래서 선거 제도와 민주주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지금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에서 군소정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의 한 2배 정도, 최대 2배. 그것도 이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군소정당의 의석을 2배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까 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총 300석의 7%를 차지하면 21석을 차지하죠. 21석, 7%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근데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현행 정의당이 만약에 6석 정도를 얻었는데 이 중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12석 정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정의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이 한 12석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선거제도라고 부르기보다도 오히려 병립형 선거제도와 더 가까운 시스템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6분의 1,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전체 의석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 지배체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 선거제도는 다수제 모형하고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죠. 다수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몇몇 좀 의식 있는 의원들이 비례대표제 개헌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이 화두로 올라오면서 이재명 후보하고 그 다음에 아주대 총장이었던 이제 김동연 후보가 양당 지배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개혁에 서로 동의하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민주당에는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거대 두 정당의 의석수가 현격하게 줄어드니까, 달리 얘기하면 현직 국회의원들의 의석 밥그릇이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거를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들 걸 감수하고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의 후반부에 어떤 식의 이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은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 일단은 대통령제와 이제 의회제로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를 크게 이 두 종류의 권력 구조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대통령제는 이제 합의제 모형, 그러니까 권력 분산형 정치제도라고 얘기했죠. 그 의회는 이제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대통령제는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려는 그런 시스템, 의회제는 다수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의회제 같은 경우에는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파적인 거부권 행사자 수를 증가시켜서, 즉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다당제를 만든 다음에 다수당이 정부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연합정부를 형성하게 만들어서 정당들끼리 서로 견제한다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이제 대통령제인데, 미국식의 이제 순수한 삼권 분립 대통령제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의회제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한국이 대통령제라서 대통령 권한이 집중된 게 아니라 의회제의 요소가 한국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의회제의 요소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고 얘기했죠. 예컨대 여대 야소라는 얘기는 이제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다수 여당을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기능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당론 투표라는 건 거의 없고, 법안에 대해서 소신 투표, 그러니까 야당 표에게도 야당 법안에 대해서도 자신 지역구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당 표에도 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의원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종속적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다수 여당을 장악하게 되면 여당의 경우에 당론으로 이제 투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국 의회제하고 이제 비슷한 모습이죠. 영국 의회제에서는 다수당의 지도부가 행정부를 만들고 행정부가 법안을 발의해서 다수당, 의회 다수당은 행정부 안에 찬반 투표를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다수당이 정부이기 때문에 뭐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대 야소에서 대통령이 다수 여당을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다수당은 하나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영국 의회제나 이와 같은 상황이나 비슷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자가 하나가 되게 되고 다수가 지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이제 구체적인 다수라고 하면 행정부를 지지한 다수,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를 얘기하겠죠. 이와 같은 이제 조건에서 다수제 모형이 되는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의회의 입법 규칙이 다수결인 경우에 그렇다고 얘기했었죠. 다수결. 그러니까 의회에서 입법 규칙이 다수결이기 때문에 다수 여당만 장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초다수결 입법 규칙을 채택했기 때문에 단지 다수 여당을 장악해서는 안 되고 이제 초다수 여당 180석 이상을 확보한 여당을 대통령이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선거법 이후에는 여당이 초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영국 의회제와 같은 다수제 모형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소수당도 여당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수에 유리한,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입법적인 비입법적인 권한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입법적인 권한은 이제 행정부 법안 발의, 행정부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놓여있죠. 근데 바로 이 법안 발의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의회제의 특성이죠. 그리고 의회제에서는 예산 편성도 행정부가 하니까 바로 이와 같은 제도적인 특성, 행정부 법안 발의권, 그다음 행정부 예산 편성권, 바로 의회제의 특성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한국은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입법적인 권한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의회의 동의 없이 임명한다든지 뭐 그 밖에 이제 조금 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전에 입법 규칙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다수결, 이후에는 초다수결. 그래서 입법 규칙이 이제 까다로워지면 그러면 여당에게 여당을 지지한 다수에게 또는 여당하고 대통령하고 같은 정당이니까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에게 불리해질 수 있겠죠. 입법규칙이 까다로워지면 까다로워질수록 여당을 장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무기는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정부 산하단체 임원 인사권. 그러니까 선거에서 총선에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그런 의원들을 이런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나 정부 산하단체 임원에 임명해줘서 거기다 이제 충성하는 의원들에게 대가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도 이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신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이렇게 일자리를 챙겨주면 당연히 이제 대통령에게 충성하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그러니까 왜 이게
여당을 대통령이 장악하게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어, 그러니까 행정부의 관료들은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죠. 그래서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을 함부로 임명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도 홍남기 어, 경제 부통령하고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하고 좀 의견 불일치가 있었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피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공무원들 아니면은 장관들, 그러니까 국무위원 장관들인데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그런 관료 출신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이런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과는 독립적인 그런 정책을 피려고 하겠죠. 특히 이제 예산 국회의원들은 이제 예산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균형 예산을 추구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런 의견 불일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해서 자신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임명하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부합하는 그런 정책을 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라는 이 제도가 의회제의 제도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 동의 없는 검찰총장 임명, 검찰 수뇌부 구성. 지난 정부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었고, 정부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하게 된 게 바로 이제 이 검찰총장을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검찰총장을 이제 지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검찰총장하고 정부하고 이제 마찰이 생겨서 그런 문제로 현 정부에 상당히 타격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 검찰을 장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과거의 대통령들은. 근데 이제 지난 정부는 이제 검찰을 지배하는데 또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검찰을 이제 지배하게 되면 이제 막강한 권한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공천권. 역시 대통령이 이제 여당을 장악하게 되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제도적인 요소들은 다수에게 유리한 요소인데, 어떤 다수냐? 그러니까 여당 또는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 그게 중요하죠. 여소야대 형국에서는 야당을 지지한 다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한 다수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여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에게 유리한 제도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입법규칙. 그래서 입법규칙은 다수당의 입법 능력과 소수당 견제 능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이 입법규칙에 따라서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럼 이제 국회의 구성과 관련된 입법규칙도 한 국가의 정치제도가 다수제냐 아니면 합의제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제도를 보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 배분에 관련된 규칙. 한국에는 이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하는데,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중에서 이제 의석의 비율을 가지고 비례적으로 이제 의석을 배분하죠. 즉 소수 정당에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배분하죠.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다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수당에게도 의석에 비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이 시스템은 합의제 모형과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법제사업위원회 위원장직이 중요한데 이걸 이제 수문장 게이트키퍼라고 얘기를 하죠. 게이트키퍼. 왜냐면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로 표결에 붙이기 위해서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는 일이 법안의 그런 체계나 자구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체계라는 거는 이제 뭐 기존의 법 체계나 이제 헌법 체계하고 모순되지 않는지, 그다음에 자구라는 거는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자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검찰정상화법에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2개로 제한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죠. 6대 범죄라고 하면 부패나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찰정상화법에서는 이제 부패와 경제 범죄로 이제 축소했죠. 근데 거기에다 부패와 경제 범죄 등이라는 이제 문구를 넣었죠. 그러니까 딱 엄격하게 이제 부패와 경제 범죄로만 축소되는 건 아니고 그 등이 붙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그 부패와 경제 범죄 다른 영역에서도 수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이 자구 등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간에 이런 자구 하나하나를 두고도 이제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의 본연의 그런 기능이 법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는 건데 과거에 여기 보면은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이제 소수당에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줬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본연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이제 소수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켜서 본회의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국회의 뭐 상원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소수당도 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이렇게 계류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초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국회 구성과 관련된 그런 제도들도 다수에게 유리한지 소수에게 유리한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다수당이 독점하느냐 아니면 소수당에게도 나눠주느냐, 그리고 게이트키퍼 기능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소수당이 차지하느냐 아니면은 다수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소수가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입법규칙,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다수결, 그리고 플러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절차. 그래서 상임위원회 이제 법안이 있을 때 소수당도 일정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소수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그런 법안을 본회의로 그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럴 때 국회의원이 직권상정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본회의로 넘기게 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성인이 된 그 세대들이니까 그 이전의 상황은 이제 목격하지 못했지만 국회의장 단상까지 소수당이 올라가가지고 뭐 의사를 빼앗고 뭐 최루탄도 터뜨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제 소수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뭐 불법이다, 또 뭐 다수의 독재다, 다수의 횡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상임위원회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협의로 한다, 이런 어구가 나와요. 협의로 한다. 근데 이 협의를 소수당은 이제 합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별도로 분명히 국회법에는 이제 다수결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수결이 한국의 국회에서 의결 규칙은 다수결인데 이 협의라는 그런 문구 또는 단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합의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면 이걸 또 이제 합의로 해석하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소수당이니까 이걸 또 합의로 해서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 다수 독재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또 더군다나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국회법 그대로 다수결로 됐으면 다수결로 하고 초다수결로 했으면 초다수결로 해서 그냥 자신들이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다수당이 그런 법안을 만들면은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그러니까 다수당이 만든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서 선거에서 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다수당이 바뀌게 되니까, 그럼 또 다수당이 초다수결이나 아니면 다수결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국회에서 동물국회라고 불리는 그런 폭력적인 사태를 국민들도 보지 않게 되는데, 이들이 이런 국회에서 의결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정당 지도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이제 부당하게 다수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런 걸 보이려고 하는 하나 이제 쇼 같은 건데, 더 이상 이렇게 후진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고 그냥 미국이나 그 밖에 선진국처럼 그냥 표결로 깔끔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참 안타까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어떤 법안에 대한 그런 심판은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맡기면 될 것을 그렇게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더 이상 이제 그런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 정치제도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선거제도하고 정당체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다수제 쪽에 가깝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을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제에서 한 명의 후보를 뽑죠. 그래서 이제 소수를 보호한다고 이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했는데, 다당체제가 형성되기에는 턱없이 비례대표성이 낮은 시스템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나마 군소정당이라고 이제 정의당이 있는데, 정의당이 7%의 지지를 확보해도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한 12, 3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 지위도 차지할 수가 없죠. 교섭단체 지위를 차지하려면 20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3의 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도 차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비례대표성을 가진 선거제도니까 크게 이 소수보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제 행정부 입법부 관계, 국회 선진화법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소수에게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수당이 180석을 차지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 정당 다수당이
국회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했던 거죠.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국회선진화법 이전 이때는 이제 다수결 규칙이 적용되던 그때 여대 야토를 차지하면 그러면 이제 다수당이 원하는 거를 입법으로 입법 결과로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입법 결과로 만드는 과정에 뭐 동물 국회 뭐 여러 가지 좀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수당이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원하는 걸 통과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의 강한 정당 결속력 여당의 결속력이 강하지 않으면 반란표가 나오기 때문에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원하는 거를 법안으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의 독점적인 예산 편성권 이럴 경우에 이제 여당을 지지한 다수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의회제적 요소, 행정부의 법안 발의권, 그 다음에 행정명령 권한 남용 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의 하위 법에 해당되는 게 행정명령이죠. 근데 이제 그 행정명령을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만들려고 이제 국회법을 수정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행정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여당에게 유리한 제도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다양한 대통령 권한 이런 모든 요소들은 여당이나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 그러니까 여소야대에서 야당을 지지한 다수가 아닌 여당을 지지한 다수에게 유리한 제도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이제 여소야대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 이전은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다수결제에서도 여소야대가 형성되면 여당이 자신들을 지지한 유권자들 이 상황에서는 여당이 소수의 지지를 받은 거죠. 여당 소수 지지 하지만 여당이니까 대통령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거죠. 다수 그러니까 여대 야소일 경우에는 다수가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소 야대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와 입법부를 지지한 다수가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행정명령 권한 그러니까 헌법에는 행정명령 권한에 제한을 가해놨죠. 그거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에게 불리한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와 같은 제도적인 요소는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한 다수에게 유리한 요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요소는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에게 불리한 요소. 또는 야당을 지지한 다수에게 유리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소수의 유리한 요소.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라는 거는 이제 대통령 대선에서 소수를 얘기하는 거죠. 대선 소수. 여기는 대선과 총선 다수. 자, 그 다음에 의회제도는 단원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은 하원만 가지고 있죠. 국회 선진화법 이전의 입법규칙,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무회의 대응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 조건은
소수에게 유리한, 소수 정당에게 유리한 거죠. 소수당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배분한다. 소수당에게 유리한 조건. 법시화위원장을 소수당에게 배분하는 것,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초다수결 규칙,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소수당에게 유리한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방정부 관계, 담방제. 그러니까 한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배하는 담방제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역시 예산 문제죠. 사무재정, 인사, 특히 이제 재정 문제에서 중앙정부에 지방정부가 예속돼 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일정이 불일치하게 되면 그러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이제 일정이 일치하게 되면 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수들이 총선에서도 여당을 지지하고 지방선거에서도 여당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이 새 선거 일정이 일치하면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위원 심사는 다수제 편향이다. 왜냐하면 헌재를 구성할 때 대통령이 3명, 대법관이 3명, 그 다음에 여당이 1명 그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총 9명 중에 7명이 대통령의 영향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헌재를 구성하니까 헌재의 어떤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된다고 얘기를 했죠. 헌법재판관 임기가 짧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한 다수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와 헌법재판관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지만 한국은 1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뭐 임기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 대법관 9명 중에 2명 정도만 임명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미국의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남아있는 녀석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전직 대통령이 임명해서 그 대법관들이 오랫동안 현직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반면에 여러분이 지난 수업 시간에 살펴봤지만 상당수가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임기와 동시에 8명의 보수적인 재판관 임명하고 김영삼 대통령도 8명의 보수적인 재판관을 임기 초에 임명했고 그래서 조금씩 대통령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비슷한 그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비율은 달라지지만 종합적으로 한 30년 기간 동안에 25년 정도는 자신과 정치 성향이 비슷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10년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30년 중에 25년은 대통령의 정치 성향과 헌법재판관의 판결 성향이 서로 일치한다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을 보면 다수제에 가깝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융정책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 한국은행장의 임기 역시 짧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권한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매우 독립성이 약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처럼 이제 한국의 정치 제도는 다수제 편향인데
이 다수제 편향을 그대로 유지해서 다수가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합의제 성향을 강화시킬 것인지 그런 질문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국가 구성원의 어떤 특성, 선호가 얼만큼 이질적인지 동질적인지 그걸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의사결정 구성원의 선호가 이질적일 경우에는 소수가 되었을 때 치료화되는 수능 비용이 증가한다고 얘기했었죠. 학생들이 모여서 한국 학생들끼리 점심 식사를 먹을 메뉴를 결정할 때 삼겹살을 먹는 거하고 외국 학생이 있는데 외국 학생끼리 같이 회식을 할 때 삼겹살을 먹는 건 다르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뭐 이슬람 쪽에서 온 학생도 있을 테니까 그런 학생에게는 매우 커다란 수능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들 전체의 구성원에서 얼마만큼 한국 사람들의 선호가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질적인지 동질적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국민들의 선호가 이제 이질적으로 되면 이 수능 비용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수능 비용이 같은 조건에서도 달라지니까 동질적인 경우에는 수능 비용이 이 정도쯤 되는데 이질적인 경우에는 이 점선이니까 같은 의사결정 규칙에서도 수능 비용이 동질적인 국민의 경우에는 A, 이질적인 국민의 경우에 B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점선이 기존의 수능 비용 곡선으로부터 이렇게 똑같이 이제 평행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게 그린 이유는 이 만장일치의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질적이거나 동질적이거나 수능 비용의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 선이 두 개가 만나겠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했을 때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비용의 이동이 똑같이 평행 이동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많이 이동하고 수능 비용이 그러니까 많이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측으로 가면 갈수록 수능 비용이 점점 더 큰 수능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면장일치에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의 선호가 이질적이 돼도 그만큼 동의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능 비용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 정도 차이. 근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람들의 구성원의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수능 비용을 치러야 되는 사람이 많고 또 이질적이니까 구성원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보여줬듯이 이 경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할 때 동질적인 구성원들이 치러야 될 수능 비용은 A라고 아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점선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B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수능 비용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이 만장일치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보다 분명한 거는 한국이 점점 문화적으로 다변화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정치적인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다수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가 지금 한국 사회에 더 부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